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제 가공 작업자 기준의 기아공차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으로 끝을 봐야겠죠? 예. 자, 일단 저번에 이제 한쪽 축의 이제 가공을 다 끝낸 상태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거기서 본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설계자 입장. 그래서 본 것하고는 이제 가공 기준은 상당히 사뭇 다른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공이라는 시스템의 특성을 따라야 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이제 동축도를 이제 동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심을 다시 이제 좀 더 우리가 해석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흔들림의 개념으로, 원주 흔들림의 개념으로 변형하는 내용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축에다가 원주 흔들림을 붙이느냐, 그 이유도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여기까지 가공 끝났다. 이제 지금 여기 키움 가공 안 했는데, 키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가자마자 파이널로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공정 자체를 병렬로 분리해서 나중에 이제 따로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죠. 왜냐면 이제 키움 같은 경우는 이제 밀링 시스템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별도의 다른 장비로 옮겨서 작업을 하던가, 아니면 선반에서 작업을 할 거면 이제 선반에다 붙일 수 있는 이제 드릴 도구가 있는데, 그렇게는 잘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선반에 이 축이 차지하고 있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직렬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병렬 공정으로 따로 밀링으로 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키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의심이 아니라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그거라 그랬죠. 키움엔 도대체 왜 기어공차가 들어가지 않냐? 키움이 개념을 생각을 하면 기어공차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키움하고 비슷한 구조들에 다른 곳에는 대부분 이제 기어공차를 붙여주는 걸로 정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전산응용 기능사나. 근데 유독 키움에만 기어공차를 붙이지 않는다. 요거는 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간다 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어쨌든 이제 범용적으로 단순히 이제 전산응용 기지도에서만 이제 기어공차를 붙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잘못된 거니까 무조건 기어공차 붙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실제로 실무에서도 키움에 이제 굳이 기어공차를 붙인다든가 그런 식의 정밀한 제어를 하는 행동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무조건 기어공차를 붙이는 게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 상당히 난해하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키움에는 굳이 기어공차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전 시간에 다뤘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렇게 이쪽은 다 가공이 끝났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 이쪽엔 이게 형상이 이렇게 남아 있겠죠. 남아 있으면 이제 2단계가 오면은 이제 얘를 어떻게 해요? 뒤집어야죠. 여기 이제 물어줬던 척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얘를 이제 사람이 빼내서 180도 돌려야겠죠. 요 180도 돌린다고 이제 그럼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요 부품 하나를 이제 하나의 선반에서 개인적으로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선반에서 그냥 180도 바로 빼가지고 돌려서 끼겠지만, 만약에 지금 이게 양산 시스템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선반에서는 여기까지 가공하고 끝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공한 거를 한쪽에다 쭉 이제 연속으로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거를 옆쪽에 있는 이제 가공 장비로 선반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다른 작업자가 아마 이 뒤쪽을 작업하게 될 확률이 높죠. 만약에 양산이라고 한다면. 아예 공정 분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앞에서 쭉 우리가 다뤘던 부분들은 공정 분리가 안 됩니다. 이거는 다 무조건 전부 다 한 장비에서 한번 물면 여기까지 끝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편차가 심해집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차피 이제 풀었다가 돌려 물어야 되는 거니까 다른 작업자가 맡아도 상관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미러로 돌릴게요. 미러로. 로테이트로 돌려도 되고 미러로 돌려도 되고. 자, 원본은 없애고 이렇게 돌렸는데, 이때 이제 이 소재를 물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쪽에 이제 물어줄 게 많죠. 가공이 끝난 부분을 물어줄 수 있는데 12 파일을 물어주든가, 아니면 15 파일을 물어주든가, 아니면 19 파일을 물어주든가 이제 물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가공 작업자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를 물든 여기를 물든 상관이 없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이제, 이거는 이제, 설계자가 준 도면에서 어디가 중요한 포인트냐, 어디가 베이스 포인트냐라는 걸 한번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설계상으로 봤을 때 15파이가 항상 베이스 포인트였습니다. 왜냐면, 저 축이라는 게 이제 15파이, 저기를 이용을 해서 베어링에 접속이 되고, 거기를 통해서 자세가 잡히고 위치가 잡히기 때문에, 요 세 개의 축직경 중에 가장 우선시되는 포인트는 이제 요 15파이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음 작업자가 돌려서 물 때는 반드시 이 15파이를 잡아야 한다. 이제 가공 작업자가 어딜 잡아도 상관없다라는 거는 전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하나의 축으로 가공되기 때문에 여기 축이든 여기 축이든 여기 축이든 선반 장비의 특성상 무조건 동축이다라는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완전 동축이냐 솔직히 말하면 그러진 않아요. 회전축이 하나인데 어떻게 완전 동축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건 진원입니다. 진원. 표면에 이제 가공이 될 때 칼날의 상태라든가 아니면 가공 그 작업 상태에 따라서 진원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이론적으로 선반 기구의 특징상으로는 무조건 절대 동축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 이제 표면의 거칠기라든가 기타 가공 상황에서 뭐 칼날이 좀 무뎌져가지고 뭐 표면을 잡아 뜯었다든가 그거 때문에 발생되는 이제 진원의 흐트러짐이 있고 그 진원의 흐트러짐이 발생하면 진원에 따른 중심축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거기에 따른 미세한 이제 편심이라든가 아니면 동축이 아닌 그런 상황은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실제 상황에서 제로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오차를 줄이고자 한다면 베이스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반드시 잡아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축에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포인트는 저 15파이이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15파이를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이걸 뭐 어떻게 물어주든 뭐 그거는 작업자가 알아서 할 텐데 최대한 15파이를 쪼에 안쪽까지 밀어붙이고 이렇게 물어주겠죠. 자, 그럼 이 반대쪽은 여기서 가공된 요 15파이. 그쵸? MA로 공차까지 붙여줄게요. JS5 얘를 위로 올릴게요. 위로 반대쪽으로 올리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E 있었잖아요. E 있었으니까 F 여기는 F로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15파이 축이 이제 데이텀이 된다. 그 상태고 그 다음에 반대쪽 여기는 똑같겠죠. 똑같지는 않겠구나. 아직 여기 가공을 안 했죠. 요 끝단 가공을 안 했으니까 요렇게 물어주고 나서 요 15파이를 물어주고 나서 첫 번째로 행해질 가공은 이제 여기겠죠. 요 끝단의 가공 시퀀스는 여기 있으니까 저거를 저희도 3개를 복사할게요. 저건 이제 새로 작성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이건 여기 있는 걸 활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 끝단은 다 날려주고 여기 다 날려주고 저기 여기도 날려줄게요. 복사해 쓸 거니까 여기 끝단 가공하는 거. 처음에 황삭 똑같이 1.5mm를 가공을 하겠죠. 1.5mm를 가공을 하고 황삭으로 그 다음에 정삭으로 (0.5mm를) 1.5mm 가공한 데서 추가적으로 가공을 하겠죠.
그리고 저 가공이 끝난 상황에서 이쪽에도 센터 구멍을 가공하겠죠. 요거는 이전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 이 전 영상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네, 요 앞에 과정들을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이제 요렇게 해서 센터 구멍까지 뚫어주는 과정이 이제 첫 번째 공정이 되겠죠. 그걸 이제 종합해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의 공정으로 종합해서 표시를 하게 되면 황삭 1.5, 그 다음에 정삭 0.5 하고 그 다음에 센터 드릴 이렇게 작업을 한다. 이렇게 뚫어주고 요 공정이 작업 공정이 끝나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선 반대쪽에 심압대에서 요 지시선까지 다 지워버렸나요 제가? 지시선까지 다 지워버렸네요. 요거까지 같이 가져가야겠네요. 이렇게 센터 구멍에다가 센터를 이렇게 꽂아주겠죠. 예, 꽂아주면서 여기가 마찬가지. 여기가 이제 1차 데이터 F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G가 돼야겠네요. 세컨더리 데이터으로 딱 잡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데이터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가공이 들어간다. 여기서 가공 단계는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2단계를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대로 가는데 이제 데이터이 좀 바뀌었고, 그쵸? 데이터이 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정삭에서 19파이까지 가공을 했는데 정삭 19파이 가공은 여긴 끝났어요.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정삭 19파이는 빠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황삭부터 먼저 표시할게요. 황삭. 똑같은 개념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황삭이 되면 자, 여기서 0.5mm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0.5mm 떨어져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가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BR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여기가 왜 이제 약간 더 튀어나오게 가공하는지는 이제 요거 보시면 아시겠죠. 약간 원래 여기까지 가공하면 되는 건데 19파이를 왜 여기까지 더 빼느냐 이제 요런 상황 때문에 약간 더 빼서 가공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기가 이제 원직경으로 가기 위해서 날아가 버리면 이제 맞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아이고 잘못했다. BR 여기서 대략 요 정도에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정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그냥 미러로 보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반대쪽은 미러로 보낼게요.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로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남은 선들을 전부 다 기존에 가공 전의 형상이니까 가상선으로 바꿔서 얘하고 얘만 미러로 보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공되는 거는
16파이로 여기서 갖고 오면 되겠네. 16파이로 길이는 여기까지, 전체 길이에서 0.5 빠진 거리로 이렇게 가공이 될 거다. 지금 잘못 찍혔네요. 저기 중간점이 찍혔네요. 항상 여긴 떨어져 있어야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제 황삭 1단계. 황삭 1단계가 되는 거고. 자, 1단계 하나 복사해 놓고. 여기까지 가공됐으면 이제 가공이 끝났으니까 황삭 2단계로 넘어가야죠. 2단계로. 2단계는 이제 여기. 뭐 트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BR 브레이크로 끊어주고 MA 여기도 가상선 반대쪽은 여기 미러하고 그 다음에 트림 하고 그 다음에 미러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공이 되고 이렇게 가공이 되면 이제 여기 가공 길이 두 번째 이제 황삭의 가공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찬가지 이제 원래 치수에 0.5 빠지는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2 전에 13으로 그렇죠? 가공 여유를 두고 13으로 이렇게 황삭을 한다. 두 번째 황삭 13을 37.5mm만큼 깐다. 요거 이제 하나 복사해서 되고 이제 여기는 요거만 남아야겠죠. 황삭 2단계. 그리고 요건 원래 있던 거니까 보이죠. 원래 여기서 저행 상태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 황삭 2단계는 이제 이렇게 되고 그걸 이제 통합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때까지는 황삭 단계니까 이제 아직까지 이제 기하공차의 중요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기서 더 면을 이제 정밀하게 가공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난다. 그러면 이제 황삭 단계는 차이가 없죠. 왜냐면 황삭 단계는 여기서도 19파이를 가공을 하질 않았어요. 차이가 없고 이제 완전히 이제 기존 반대쪽 황삭하고 동일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차이가 나는 건 데이텀이 여기 이제 이쪽에 있는 15파이 저게 이제 F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 센터 구멍이 반대로 뚫린 거니까는 다른 센터 구멍을 활용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조정 완료된 상태가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제 정삭으로 들어가야겠죠. 뭐 정삭 과정도 이제 기존하고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황삭 처리된 것들 다 지우고요. 이 정삭 과정을 표현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쪽 부분 가공에 이제 기하 공차가 표시가 되겠죠. 정삭 부분을 표시하면서 그래서 여기까지 가공이 된 상태다.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삭을 치면 처리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가공 진행 방향이 이 방향이 될 거니까 여기서부터 쳐나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12파이부터 먼저 맞추는 걸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렇게 오고 이게 반대쪽까지 EX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미러 이렇게 12파이 딱 맞춰서 가공이 되고 브레이크 ER 살짝 띄워주고 이렇게 되고 이제 이것들은 가상선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원래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황삭이 끝나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걸 가공을 해서 정삭으로 가공을 해서 여기가 (12파이에) MA 하고 요거는 뒤쪽에 H6였죠. H6 12파이에 H6로 가공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가공 길이는 요 끝단, 가공된 요 끝단에서부터 여기서 요 안쪽까지 원래 도면에 표시된 정치수만큼 가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정치수만큼 가공을 해야 된다. 여기서는 이제 기하공차가 발생을 하죠. 요 12파이에 대해서. 그래서 저게 이제 동축이 맞아야 되고 그거를 이제 선반 기구의 특징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의 편의성을 위해서 뭘로 흔들림으로 표시를 해준다. 그러면 자, 리드 지시선 여기서 안쪽으로 뺄까요? 안쪽으로 빼죠. 이렇게 해서 5mm. 자, 그 다음에 주석 엔터, 그 다음에 옵션 엔터, 공차 T 해주고, 자, 우리는 여기서 원래는 동축이지만 흔들림으로 표현을 해줄 거고, 흔들림이니까 파이는 없고, 공차 값은 12파이, 그쵸? 12파이 38mm, 이 두 가지가 있는데, 12파이가 짧죠? 짧은 쪽을 선택을 하고, 자, 10이면, 자, 여기서 이제 10에서 18 사이, 그리고 지금 뒤에 끼워 맞춘 공차가 6급을 쓰고 있으니까, 보다 한 단계 낮아야 되니까, 자, 우리는 5급을 써서, 여기는 0.008 그쵸? 그 다음에 데이텀 이게 중요하죠. 이 데이텀이 F가 first 그 다음에 뭐예요? G가 second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확인 이렇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렇게 시스럼 끝단이 딱 맞으면 안 돼요. 그럼 왜 끝단을 맞춰서 그리시나요? 라고 하는데 끝단을 맞춘 다음에 여기서 특정 거리를 한 5mm 일반적으로 5mm 너무 가깝다. 직사가 너무 가깝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옮겨줘요. 한 2, 3mm 더.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특성이니까 꼭 저처럼 안 해도 되고, 그냥 처음부터 여기다 붙이시면 돼요. 여기다 붙이셔가지고 이렇게 뽑으셔도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흔들림의 경우는 절대 치수선하고 일치하게 기입하는 게 아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절대 그건 아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자세를 고쳐 잡았으니까 기존에 있던 데이텀, 여기서 사용했던 데이터, 요 이제 원소재는 이제 원소재의 두께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죠. 원소재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데이텀으로 잡았었는데 이제 그게 바뀌어 버리고 센터 구멍은 반대쪽에 다시 뚫어진 새로운 센터 구멍을 세컨더리로 채택을 한다. 이제 그게 차이가 나고 나머지 형태는 동일하죠.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공 구조상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정삭 12파이 정삭이죠. 12파이 정삭이 들어오고 이 12파이 정삭이 끝나면 이제 여기서 15파이 정삭이 들어가요. 15파이 정삭. 그래서 여기도 필렛 부분은 무시를 하고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에 딱 맞춰지는 거죠. 이렇게 맞춰지고, 그 다음에 밀어.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R 브레이크로 끊어줄게요. 끊어주고 형을 분리시켜주고, 여기서도 BR, 여기서도 BR로 끊어줄게요. 미러 시켜도 되는데, 지우고 미러 시켜도 되는데 그냥 BR로 끊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MA 가상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치수까지 같이 선택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형상에서 이제 이렇게 가공이 된다. 그러면 이제 치수를 빼보면, 자, 여기서 15파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MA 파이 붙여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뒤에다가, 여기는 JS5였죠. JS5 베어링을 받아들여서 JS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공 길이는 이제 여기까지 가공한 다음에, 여기까지 가공한 다음에 이제 가공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 되는데, 이때 이제 여기는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른 게 있냐면, 얘가 참조로 가요. 가공이 없을 때 24mm 정도 가공하면 돼. 참조로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키포인트는 24mm가 아니에요. 이전에 이제 이쪽 가공에서 뭐가 결정했느냐면, 이면이 결정이 났어요. 이면이 결정이 났으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도면에서 보면 거기서는 뭐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공차로, 일반 공차긴 한데 플러스 공차는 안 되고 마이너스 공차로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히는 게 먼저예요. 무조건 24mm를 가공해서 들어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래서 24mm를 가공해서 들어가든 24.1mm를 가공해서 들어가든 아니면 23.9mm를 가공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결과적으로는 이게 중요해요. 요게. 그래서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 공차가 중요하다. 편차. 그래서 저기가 하한이 0.1, 마이너스 0.1인 상태. 이게 중요하다. 이거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공을 할 때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여기까지 가공을 하고 나면서 작업자가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을 해야 돼요. 측정을 하면서 저게 마이너스 제로 값에 가까워졌나를 먼저 확인을 하고, 제로 값에 이제 가까워지면은 그때부터 조심조심하죠. 그래서 제로를 조금이라도 넘어가게. 그러니까 요 거리가 무조건 0을 딱 맞출 수는 없어요, 사람이. 0을 딱 못 맞춘다고 하면, 46을 딱 못 맞춘다고 하면, 최소한 45점, 9, 여기도 공채 들어가면 마이너스 0.1이니까 9까지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45.98, 이렇게 나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무조건 0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걸 확인하면서 가공을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수를 이제 정리를 해줄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가로를 치고, 이만큼 이제 가공해서 들어가는데, 그 결과가 여기에 만족을 해야 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참조 치수로 빼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얘도 이제 기하공차가 들어가 있죠. 이제 기하공차 들어가는 거는 기존하고는 똑같으니까. 자, 여기서 바로 붙일까요? 요번엔 바로 붙일게요. 이렇게 바로 붙이셔도 돼요. 바로 붙이셔서 적절히 빼고, 자, 그 다음에 엔터. 그다음에 옵션에서도 엔터. 그 다음에 공채 T 이렇게 해주고, 마찬가지 흔들림, 원주 흔들림으로. 그 다음에 파이 당연히 안 붙고, 공차 값은 여기 뭐예요? 15죠. 15인데 뭐예요? 중요한 거 JS5예요. 5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4급 봐야죠. 0.00.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어떻게 돼요? first가 F, second가 뭐 G. 예, 이렇게 되죠. first, second 잡아주고. 이렇게 되고. 자, 여기 대충 찍는데 이게 대충 찍어서 이렇게 대충 맞추셔도 되고, 저는 이제 좀 미친 듯이 맞추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죄송해요. 요거까지 따라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저는 근데 미친 듯이 맞추는 성격이에요. 뭘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 미친 듯이 맞추는 성격이어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다음 공적으로 별도로 분리해서 표기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건 이제 지워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없어질 거고, 여기도 이건 없어질 거고, 이것도 없어져야죠. 그래서 표기되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없어졌으니까 얘는 좀 줄여줄까요? 이렇게. 시오파이 정삭을 하는데 요 이제 기하공차를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공차 범위 내에 들어오게 요 끝단. 그래서 요 24mm는 대략적으로 저기까지 가는데 24mm가 걸리지만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차 범위 내에 들어오게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표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는 뭐예요? 19파이가 빠지니까 이제 기존에서 여기서 했던 거에서 뭐가 빠져요? 19파이 가공하는 게 빠져버린다. 그리고 나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가공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 나사부 가공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널로 이제 양쪽 키움을 가공을 하든, 그건 이제 병렬로 처리를 하면 되니까 다른 공정에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기형차 이렇게 들어오고, 뭐 키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키움에 기형차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실무 그 어디에서도,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도면 그 어디에서도, 이게 이제 제가 저희 회사 도면뿐만 아니라 이제 외주 도면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만든 도면 뭐 이런 것들 다 봐도 키움에다가 기어공차를 넣는 거는 못 봤어요.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거기 기어공차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뭐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키움 가공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가공 쪽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그 공식을 따르다 보면은 거기서 틀어질 일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그게 이제 키움 쪽에다 기형차를 넣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계신 이제 분이 계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저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체로 이제 상당히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딱 이렇게 됐다. 단순하게 생긴 건데 공정 정리된 거는 상당히 복잡하죠. 자, 어쨌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이거를 이제 요거 하나에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느냐? 솔직히 불가능해요. 여기다 이제 요 공정 전체를 하나로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느냐? 왜 불가능하냐면 일단은 이게 안 되죠. 원소재 두께가 없죠. 원소재의 직경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안 돼. 여기다 별도로 원소재 두께를 그려줄 수도 없고 상당히 애매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거지로 한다면은 이제 솔직히 할 수 있는데, 어거지로 하려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도 두고 양쪽으로 기입해야 돼. 이 양끝단이 안 돼요. 요게 양끝단이 안 되고, 얘 기입하는 것조차도 양쪽을 따로 기입해야 돼요. 무조건. 저 기하공차를 여기다 적용을 하려면 무조건 요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다시 돌릴게요. 이렇게 양쪽으로 해야 돼. 왜 이렇게 양쪽으로 해야 되느냐? 이건 여지껏 이걸 보신 분들,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왜냐면 이쪽에서 이게 하나 나오고, 반대쪽에서 이게 하나 나와요. 이게 따로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중심선에다가 데이터를 붙이는 거를 일부 강사님들이 센터 구멍을 잡고 측정을 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반박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두 개의 센터 구멍은 명백히 다른 상황에서 가공이 되는 거예요.
같은 부분을 붙잡고 가공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센터를 뚫고 반대쪽 센터를 뚫으려면 풀었다가 다시 물어야 돼요. 그럼 제가 눈에 얘기해요. 풀었다가 다시 물면은 똑같이 못 맞춰요. 그 누구도. 그러면 두 개의 구센터 구멍은 아예 다른 요소인데, 다르게 가공된 요소인데, 두 개가 센터가 맞는지 확인도 안 하고 중심 축선에다가, 이 두 개를 하나로 보고 데이터물 넣는다 자체는 애시당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결국 이 데이터물이 이렇게 따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하나의 도면에 기입을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분리가 돼야 돼요. 분리가 되고 여기 데이터 따로 여기 데이터 따로. 그 다음에 이제 얘 기준으로 D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그렇죠? 원소지가 없었으니까. 이게 원소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D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만약에 어떻게든 저 도면에 우겨 넣겠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데이터물 가지고 가공된 요 동축들 여기서 19파이, 15파이, 그 다음에 여기 12파이가 다 같은 동축으로 시스템상으로 그러니까 선반이라는 가공 장비의 특성상으로 무조건 동축이 난다 그랬잖아요. 완전한 제로는 아닐지 몰라도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그런 동축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결국은 이제 얘로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D로. 그렇죠. 이제 그런 식 개념으로 따지면 이제 우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베이스 포인트는 누구다? 15파이다. 그러면 결국 이제 저걸 억지로 우겨 넣겠다라고 하면 여기 15파이. 얘가 지시선을 이렇게 넣고 데이터 삼각형 채우기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뭘 붙여주느냐 얘를 붙여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대체할 수밖에 없어요. 저 데이터 T로. 표현 자체가 아예 이제 다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얘에 대해서 동축들이 나오는 거니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세컨더리는 있어야 돼요. 원래 이 가공 상황 자체가 세컨더리가 항상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그대로 Y죠. E는 그대로 여기 와서 붙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데이터미 15파, 여기에 기입되어 있는 기형체만 보면, 요 데이터만 보면은, 자, D가 first, 얘가 first고, 얘를 잡고, 그쵸? 얘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여기다 센터 구멍을 끼세요라는 건데, 이게 측정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냐. 그쵸? 그리고 측정은 또 누구를 해야 되느냐? 여기 12파이, 얘를 측정을 해야 돼. 그럼 얘를 물어주려면, 여기서 이제 V블럭으로 여기를 대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V블럭 못 씁니다. 우리가 이제 도면에다가, 요렇게 표현하면은, 이제 요 공용 데이터로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 15파일을 V블럭 대가지고 측정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돼요. 되는데, 요렇게 하잖아요. 요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 기형차까지 붙일게요. 12에다가, 10이 이제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기형차까지 붙이면, 넌 좀 올라가야겠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정도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여기 열어줄 공차 T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기호를 흔들림으로 할 거예요. 흔들림. 공차는 이제 0.12였으니까 아까 008이었죠. 008. 네, 6곱을 썼으니까 8을 쓰고 그 다음에 데이텀은 이제 D 그 다음에 2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데이텀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이면 일단 D를 통해서 이 D가 이제 요 15파이잖아요. 15파이가 갖고 있는 축선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제 방향성이 다 고정이 돼요. 무조건 저 축선과 평행한 상태로. 근데 V블럭을 대면은 V블럭을 여기다 받치고 여기다가 센터핀을 꽂게 되잖아요. 그럼 V블럭은 어떻게 돼요? 위가 오픈돼 있죠. 오픈돼 있으면은 저 센터핀을 꽂는 순간 센터핀이 틀어진 만큼 같이 틀어져요. 들려버린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무조건 15파이를 원형으로 잡아야 돼요. 원형 구멍이 뚫려 있는 지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측정하기 위한 스페셜한 지그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측정 상황에서는 이 가공 상황 그대로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공 작업자는 이거 기하공차를 어떻게 측정해요? 가공 작업자는 이 측정을 어떻게 해요? 선반에 물려놓은 채로 계속 측정해요. 선반에 물려놓은 채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선반에 물려놓고 심업대를 꽂고 이 상태로 계속 측정을 하기 때문에 가공 작업자는 전혀 문제가 없죠. 이 상태로 어떤 공차를 본다든가 그러는 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측정 작업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선반에 물려가지고 얘를 측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반에 측정해서 물린 조건이 우리 조립 조건하고 똑같냐? 아니죠. 조립 조건은 선반에서 주축에서 한쪽을 이렇게 물어주고 그 다음에 싱업대를 꽂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이게 조립되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면 이제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선반은 가공할 때 자기네들이 가공하면서 틀어지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이제 가공작업자가 측정하는 측정 방법이 정밀하게 측정하는 측정 방법이다, 기구적으로 옳은 측정 방법이다, 아니에요. 전혀 틀려요. 그냥 본인의 가공 편의성에 맞춘 측정 방법일 뿐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서 상당히 난해한, 여기다가 뭘 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심업대를 끼고 그 다음에 요 사이를 측정을 한다. 상당히 애매한 방식의 측정이죠.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전용 지그를 만든다고 하면, 어 가능은 한 방법이죠. 가능은 한 방법인데, 예, 그렇게 이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측정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걸 이제 억지로 녹여낸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쪽을 가공을 했던 이 데이터 시스템들을 그대로 억지로 여기다가 하나의 도면에 녹여낸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요 반대쪽, 여기에 대한 이제 기형처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요 15 파일을 D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반대쪽은 이게 이제 얘하고 좀 달라지는 게, 얘가 원소재를 D로 쓰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15 파일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원소재가 날라갔으니까 얘를 데이텀으로 잡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돌렸을 때 누가 데이텀이에요? 제가 선택한 얘가 데이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선 우리가 이제 공정을 분리했을 땐 여기 F라는 이제 또 다른 데이텀이 나왔는데, 그쵸? 그런데 여기선 F라는 데이텀이 또 안 나와요. 그냥 이 D라는 데이텀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거죠. 이용을 하고 대신에, 아이고, 얘를 복사하지 말고 그냥 얘를 복사할게요. 요 G는 그대로 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F가 사라진 거야. 사라진 게 아니라 요 D하고 일원화가 돼버리는 거죠. 네, 일원화가 되고. 그럼 이제 얘는 D, 얘가 F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꾸셔도 되고요. F 건너뛰고 G를 쓰셔도 돼요. 건너뛰어서 쓴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이쪽 15파이. 그렇죠? 이쪽 15파이가 정의가 돼야죠. 주석에서 엔터, 그 다음에 옵션 엔터, 그 다음에 공차 T. 자, 여기서 흔들림. 자, 여기 값은 15파이의 5급이 아니죠. 얘가 5급이니까 여기는 4급. 그래서 0.005, 0.00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텀 어떻게 돼요? D하고 얘는 누구? G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D, G를 가지고. 가공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여기 12파이도.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그 다음에 주석 엔터.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공차 T. 자, 여기서 마찬가지 흔들림. 0.008.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데이텀 D고 여기는 G가 돼야죠. 가공 시스템 상에서. 뒤에 게 바뀌죠. 나머지 다 똑같은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가 이렇게 일치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일치하면 안 되니까 얘는 반대로 빼야겠네요. 일치하지 않으려면. 공간이 충분하지가 않네요. 반대로 뺄게요. 반대로 빼고. 이 정도 빼주고, 얘는
여기랑 딱 이렇게 일치하게 다 있으니까 약간 들어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일치하면 안 되니까 살짝 뒤로, 뒤로는 안 되겠네요. 앞으로 이렇게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주고, 얘도 약간 들어줘야겠네요. 여기는 이렇게 들어줄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이 가공 시퀀스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도면으로 대략적으로 녹이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기존의 이제 설계자 입장에서보다 상당히 복잡해지죠. 그리고 이제 좀 불편한 건, 이게 흔들림으로 가면서 불편해지는 건, 이제 이렇게 직선하고 일치하게 작성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도면 자체가 더 지저분해 보이기도 해요. 흔들림을 쓰면은 약간 지저분해 보이긴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도면 작업자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설계자를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이대로 기입하는 게 나아요. 편하죠, 설계자는. 직선하고 딱 일치하게 나오고, 그러면 공간도 더 확보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방식이 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자들이 양보를 한 거죠. 그래, 측정 작업자 네가 봤을 때 흔들림으로 어차피 값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이 공차가 여기 가지고 있는 그 값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니들이 해석하기 좀 좋게 내가 이제 흔들림, 굳이 이제 뭐 그거 가지고 진원을 찾고 중심을 찾고 이런 번거로운 계산을 안 하고도 쉽게 그냥 바로 게이지에 있는 값만을 보고 너네들이 어떤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편하게 흔들림으로 표기해 줄게. 이걸 이제 설계자가 받아들인 개념이 돼요. 저희가 왜 흔들림이 되느냐를 따지면 그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인지해서 얘네들 흔들림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학원이나 그런 데서 배울 때 이거 도대체 왜 흔들림이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설명 자체가 없으니까. 축인데 표면 상태가, 저도 이게 학생 때 제일 처음에 봤을 때 진짜 난해했던 게, 야, 축이잖아. 축이 여러 개 직경이 있잖아. 그럼 얘네들이 동축인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왜 교재나 강사들은 다 이거를 겉에 표면에 있는 그 우둘두둘함, 어떻게 이게 표면에 이제 진동이니까 우둘두둘함, 그거하고 뭔 상관이야? 그게 왜 중요해? 어차피 그게 어떻게 우둘두둘하던 거칠기 기호 내로 우둘두둘하고, 그 다음에 끼워 맞춘 공차 내로 치수가 다 들어오면 오케이인 거 아니야? 왜 그 표면의 거칠기를 따지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표면에 왜 원주 표면에 우둘거리는 그 진동을 왜 따지는데? 처음에 든 생각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알았냐? 결국은 이제 그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니까 비교를 한 거죠. 표면에 일일이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이런 그림들, 이런 그림들 분석을 한 거예요. 표면에 이렇게 막 표면을 우둘두둘하게 그려놓고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요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되고, 편심지게 해놓고 요거처럼 이렇게 편심지게 해놓고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그래프가 나오고, 그 표면의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동심이라는 게 원주 흔들림하고 같은 값을 가지고 보이고 같은 양상을 보이고, 어차피 우리가 중심이라는 걸 찾으려면 어차피 표면을 계측을 해야 되고, 그걸 중심을 찾으려고 어떤 공식을 써가지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 계측된 값을 바로 쓸 수 있으면 편하구나 라는 거를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은 누가 알려줘서 안 게 아니에요. 제가 파악을 한 거죠. 왜? 이런 의구심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하는 학생분들한테도 이제 누누이 강조를 하는 거지만, 누가 어떤 지식을 전달한다고 해서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특히 시중에 팔고 있는 교재가 전달하는 지식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거기서 뭔가 의구심이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 왜 그래? 그런 부분이 보인다고요.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고 하면은 깊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깊게 보셔야 돼요. 이건 왜 그러지? 이건 뭐예요? 왜 이렇게 하지? 그 이유를 항상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강사가, 야, 그건 그렇게 해, 그냥.
하면 그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강사들이 말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잖아요. 왜 아니냐면,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고 강사들이 공부를 했어요. 지금 공부하신 강사들이,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님들이. 기존에서 제시되고 있는 저런 지식들이, 저기 뭐가 잘못됐지? 뭐가 이상한데? 이런 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이 키오면은 왜 끼워 맞춤, 기하공차를 작성을 안 하는 거야. 저는 그게 아직도 의구심이 들어요. 왜 그러지? 제가 이제 합리화시킨 거는 그것 뿐이죠. 저건 이제 어차피 키움이라는 건 일반적인 가공 공식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는 굳이 끼워 맞춤 공차를 주지 않아도 가공집에서 다 맞춰서 오니까 생략을 했겠구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여러분들은, 이걸 학습하시는 학습 단계에 계신 분들은 갖고 계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공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이거는 상당히 이제 측정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도 안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렇게 하나의 도면에 이렇게 묶어놓은 요 형태의 기하공차는 가공 작업자도 보기 안 좋아요. 원래 이제 제대로 표현돼야 되는 이런 공정상의 이런 데이터들이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가공 작업자한테도 어차피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본체 때도 얘기를 했지만, 가공 작업자의 기준으로 하는 기하공차는 일반적으로 안 쓰는 이유가, 그렇죠? 이런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기 작성한 내용은 얘랑 똑같이 X를 치는데, 얘는 틀린 내용이고 얘는 틀린 내용은 아닌데 써먹기가 그렇더라. 써먹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통합하지는 않고, 굳이 이거를 표현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공정도를 나열해서 표현을 해요. 이렇게는 써요. 가공 작업자들이. 여기서 나열된 이런 공정도, 이런 것들은 써요. 개개의 공정별로 이렇게 저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저런 공정도로는 쓰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설계자가 이제 제공해야 될 도면에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이제 설계가 갖고 있는 기준은 요거고, 이제 가공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요건데, 비교해서 보시면은 기준차가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물어준 기본적인 데이터의 표시 자체, 이런 것부터 원소재의 표면을 데이터으로 잡네, 이런 것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중요한 거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서 제품을 완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설계자는 원론적인 개념에서 제품을 완성을 했고, 가공자는 가공에서 가능한 방향성을 가지고 제품을 완성을 했어요.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서 제품으로 완성이 되는데, 이 두 개가 완성이 됐을 때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느냐를 판단하는 게 뭐다? 측정 작업자다. 그렇죠? 가공적인 특성을 따라서 가공한 이 결과물이 설계의 기구적인 목적에 도달을 하였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측정 작업자다. 그래서 제가 항상 답으로 채택하는 거는 측정 작업자의 기하공차, 측정 관점의 기하공차를 답으로 채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표현했다? 잘못된 거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다? 주변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긴 하겠지만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공 쪽은 두 편으로 상당히 길게 찍었는데, 이렇게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마지막이죠. 설계자 관점. 설계자 관점의 이제 기하공차를 이제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